공조 PM 프로덕트 매니저 이종일 차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해드릴 내용은 이제 공조 냉동 쪽에서 많이 쓰는 용어 지금 방금 나눠드렸던 자료고요. 그 뒤에 뜻풀이 보시면은 제가 좀 전문 용어는 빼고 그냥 좀 알기 쉽게 이렇게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저희 블루이 플러스 에어컨이 지금 주력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구조를 하나하나 부품을 짚어가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 부품에 대한 각 부품의 역할 이것도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저희 에어컨을 청소하는 법, 메인터넌스 하는 법,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저희 영업자분들이 고객 쪽에서 에어컨을 선정해 달라고 요청을 받으셨을 때 1분 만에 에어컨을 선정할 수 있는 법, 이걸 설명을 드릴 거고, 그다음에 저희 리탈이 갖고 있는 전체 에어컨 라인업에 대해서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입사하고 나서부터 이제 영업분들이나 아니면 고객 쪽으로부터 질의응답 받았던 게 있어요. 뭐 질문, 뭐 왜 에어컨을 써야 되냐, 팬을 왜 써야 되냐, 언제 에어컨을 써야 되냐, 이런 것 등등,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사례를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교육이 끝난 이후에 질의응답을 받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내용으로 저희 이제 뭐 국제 사회가 지금 냉동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응축기에서 나오는 건지 증발기에서 나오는 건지를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에어컨에서 물이 발생되는 건 이게 응축기라는 용어 자체가 뭔가 물이 생길 것 같은 용어잖아요. 근데 사실 저희가 그 공기에서 물이 생기는 거는 증발기에서 생깁니다. 증발기. 그 응축기는, 여기서 말하는 응축기하고 증발기는 그 냉매 가스가 그 증발하고 응축되는 걸 말하는 거고, 고객들이 얘기하는 물이 응축된다라고 하는 거는 저희 열교환기 표면에 결로가 생겨서 그게 뭉쳐가지고 내려오는 걸 이제 응축수라고 하고요. 좀 헷갈려 하실 때는 저희 그 실내기 있잖아요. 실내기. 저희 사무실 같은 데 보면은 에어컨이 안 돌면 굉장히 덥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저희 옆에 계신 분들은 정말 덥네 하거든요. 증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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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발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증발 덥네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그럼 실내기, 물은 이제 실내기에서 생기거든요. 그렇게 이제 하셔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블루이 플러스의 구조입니다. 그 저희 주력 에어컨 모델이고, 블루이 플러스하고 S하고 구조는 거의 똑같습니다. 다 똑같고, 이제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4가지 압축기, 응축기, 팽창 밸브, 증발기 4대 구성 요소거든요. 이제 이게 아주 간략하게 되어 있는 거고, 저희 에어컨이랑 똑같습니다. 몇 개만 빠지고, 이게 냉매 일생을 이제 설명을 드리면, 냉매 가스는 저희는 이제 R134A라는 냉매를 사용을 하고, 그거를 이제 증기 압축을 해서 저희가 냉기를 만들어서 공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게 압축기거든요. 모든 냉매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막 압축을 해서 냉매가, 뜨거워진 냉매가 열교환기로 와서 이제 식혀주죠. 그러면 뜨거운 냉매가 이제 차가운 냉매로 됩니다. 근데 이게 액상이 되거든요. 액상이 돼서 드라이어를 거쳐서 팽창 밸브를 거쳐서 증발기를 통해서 냉기를 이제 주게 됩니다. 쿨러하고 칠러하고 차이가 뭔지 아세요? 칠러는 보통 사람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데, 그럼 냉수하고 냉각수의 차이 아시는 분 계세요? 거기 다 나와 있습니다. 냉각수하고 냉수의 차이는, 냉매를 통해서 물을 냉각했냐는 냉수고요. 그러니까 냉매를 통해서 물을 냉각하면 냉수고요. 외기를 통해서 물을 냉각하면 냉각수입니다. 그 다음에 칠러는 물이나 브라인이나 이런 유체를 냉각하는 걸 칠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쿨러는 공기를 냉각하는 걸 쿨러라고 합니다. 그 이제 약간 헷갈려서 사용하신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부분 유념하셔서 이제 고객분들과 대화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에어컨을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압축기에서 냉매가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희 이 전면 커버거든요. 전면 커버를 딱 뜯어내면 여기 밑에 제일 아래쪽에 압축기가 있고, 그 다음에 뭐 필터 드라이어라든가, 그 다음에 팬, 팽창 밸브, 응축기 코일, 중요한 부품들이 다 전면에 있습니다. 전면에. 하나하나 뭐 되게 막 얼기설기 이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런 거 하나하나가 굉장한 메커니즘이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에도 보시면은 냉매가 그림상에는 뭐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실제로 냉매는 이렇게 흐르지 않습니다. 이 냉매가 이렇게 흐르는 게 아니에요. 냉매가 안으로 이렇게 흐릅니다. 이렇게. 여기 헤더로 들어와서 이렇게 해서 저 안쪽으로 가서 내려오고요. 절대 이렇게 내려오지 않습니다. 저희 열교환기의 특징은 그 히트 파이프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 저희 프리쿨링 시스템 아시죠? 요즘에 막 데이터 센터나 이런 데 보시면 프리쿨링 하잖아요. 그런 시스템 비슷하게 여기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외기 온도가 추울 때 압축기가 덜 돌아서 이제 그 안에 있는 프리쿨링 시스템으로 냉각을 더 추가로 시켜줘서 효율을 올려주는 그런 시스템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뒤쪽에 인버터 보이시죠? 이게 인버터 보드거든요. 여기서 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앞쪽에 보시면 방열판 있죠? 냉각시켜주는. 그래서 응축기는 바람이 밑으로 들어가서 위로에서 여기서 뜨거운 바람이 나오거든요. 그거는 이제 처음에 외기를 들어와서 저희 압축기라든가 저희 시스템 장비들 1차적으로 냉각을 하고 그게 공기를 빨아 당겨서 인버터를 냉각하고 그 다음에 여기 히트 파이핑에서 냉각된 다음에 응축기 코일로 넘어가면서 냉각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갑니다. 요게 요 선을 기준으로 요 선이나 또는 요 면을 기준으로 이제 바깥에 있는 거죠. 이쪽 바깥면입니다. 실외기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 안쪽에 보시면 반대로 팬이 위에 있고 코일이 밑에 있거든요. 여기서 빨아 당겨서 인버터 쪽 냉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바깥으로 외기를 들어와서 여기 냉각하고 그다음에 여기 증발기 코일로 다시 더 추가 냉각된 공기를 순환시키는 거죠. 이게 이제 안쪽 사이클입니다. 고객 쪽이 함체 안쪽에 물이 생겨요. 물이 생기면 증발기면 안쪽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안에 저희는 이제 저 아래쪽에 응축수 이베이퍼레이터도 있거든요. 그것도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증발기의 이름이 이베이퍼레이터입니다. 그래서 증발시켜주는 장치다. 근데 저 안쪽에 이제 컨덴세이트 이베이퍼레이터라고 또 있어요. 그거는 이제 응축물이 생기면 그거를 증발시켜주는 장치인데 그게 저희 기본적으로 대부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생기면은 그거를 증발시켜 주는데 블루 E는 옛날 모델은 전기가 들어가면 그냥 걔가 히터가 가열돼갖고 막 증발을 했거든요. 근데 블루 E 플러스하고 블루 E 플러스 S는 압축기가 돌아야 걔가 돕니다. 압축기가 돌아야 걔 히터가 되고 만약에 추운 겨울에 히트 파이프만 돈다 그럼 걔가 가동하지 않습니다. 네, 청소 방법인데요. 한번 보시죠. 이거는 이제 저희 CS 기술에서 그 신창호 부장님이 이제 직접 시연을 해주신 건데 먼저 전원을 뽑습니다. 그 전에 이제 1차 단을 끊어야겠죠. 전원을 끊고 최소 5분 대기. 5분 만에 끝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에 저 루버 저희 실외기 창 가면은 루버 창 연다고 하잖아요. 그 루버입니다. 그래서 외기에 의한 통풍 부합을 이제 좀 완화시켜주는 거고 앞에 플라스틱 커버랑 이런 루버들은 다 빼내주게 됩니다. 화면이 좀 너무 밝은데 저희 자동차 대시보드 뜯듯이 아니면 뭐 A프레임이나 B프레임, C프레임 그 커버 뜯듯이 이렇게 그냥 탁 뜯으시면 되고 뜯을 때 너무 이렇게 막 확 뜯으면 이제 전선이 끊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뜯을 때 탁탁 살짝만 이런 식으로 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안쪽에 케이블을 넣어주고 이 내기퉁이에 나사가 있거든요. 저 보시면 내기퉁이에 여기 있나? 네, 이런 나사가 있습니다. 나사. 요거를 일자 드라이버로 풀러주는데 이게 풀른다고 다 빡 빠지는 게 아니라 이 중간에 걸리게 돼 있어요. 안 빠지게. 다 풀러내도 안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거 볼트를 이렇게 잃어버릴 염려는 없죠. 저렇게 이 철제 프레임을 뜯어내고 안쪽에 또 저렇게 접지선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저 부분 안 끊어지게 잘 유의하셔가지고 뜯으셔야 되고 저분은 이제 숙련되시다 보니까 굉장히 스무스하게 뜯으셨는데 사실은 뜯다 보면 프레임 이런 데 걸리게 돼 있어요. 동관 쪽에. 근데 동관 쪽에 만약에 뾰족하게 스크래치가 나게 되면 냉매가 누설돼서 시스템이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뺄 때도 잘 해야 되고 공기가 밑에서 안쪽으로 해서 이 바깥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뒷면에 먼지가 껴요. 그래서 역으로 에어건으로 이렇게 불어줍니다. 에어건의 압력은 통상 공장 압력 한 2바에서 7바 정도 공정 프레셔 그 정도면 되고요. 한 10cm 정도 떨어진 데서 이렇게 하나씩 불어주게 됩니다. 그 여기서는 지금 설명이 안 돼 있는데 에어를 불 때 이 팬이 막 돌아가게 되면 안 돼요. 팬 안 돌아가게 잡아주시고 해야 됩니다. 왜냐면 얘도 코일이기 때문에 막 돌아가게 되면 전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에어로 불어주실 때 팬을 잡고 이렇게 이런 데 다 청소해 주시고 불어내 주시고 투두둑 떨어지니까 뭐 어떤 비닐이나 이런 걸 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에어컨을 왜 쓸까요? 왜? 에어컨을 쓰는 이유는 이제 제일 큰 목적은 함체 내부의 온도를 낮춰서 습기를 제거하고 그 안에 컴포넌트를 굉장히 오래 쓰기 위해서 사용을 하거든요. 그 함체 안에 물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지 다음 화면에서 한번 보시게 되겠습니다. 물 때문에 불이 나는 이제 아이러니한 상황이거든요. 장마와 집중 후 태풍이 몰리는 여름철은 높은 습도로 누전으로 인한 화재 가능성이 커집니다. 주택이나 건물에 설치되는 배전반은 특히 취약해서 합선으로까지 번질 수 있는데요. 소방본부의 화재 실험 영상을 직접 이게 중요합니다. 이 실험 영상이 중요합니다. 한번 보시죠. 수분, 먼지, 기타 저게 중요해요. 먼지가 쌓여 있는데 습기가 그 먼지에 스며들게 되면 이게 도체 역할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불이 나게 됩니다. 쌓인 먼지에 물기가 닿으며 전기가 통하는 길이 만들어지고 불꽃이 튀며 화재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 같은 배전반 화재는 습도가 높은 장마 기간이나 여름철에 집중됩니다. 지난 5년간 부산에서 발생한 부산입니다. 배전반 화재는 모두 184건, 이 중 절반이 넘는 94건이 서울은 더 심하겠죠? 5월 중 일어났습니다. 예, 보신 것처럼 이제 물이 생겨서 불이 나는 좀 약간 아이러니한 상황인데, 이제 말씀드렸던 먼지가 많이 쌓이게 되면은 거기에 습기가 침투를 하게 되고 그게 도체 역할을 하면서 불이 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안에 습기가 안 차도록 에어컨을 가동하면서 이제 물이 안 생기게 해주는 거죠. 요 부분이요. 수명을 늘리고 회로가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상태로 작동하기 위해서 냉각이 필요한 겁니다. 이거를 위해서 이제 지금 보셨는데, 그 글라우지우스 그래프라고 이제 전자기기 부품의 한계점 온도를 넘어갔을 때 얘의 수명이, 그러니까 이렇게 리니어하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되게 급속하게 훅 떨어지더라고요. 이렇게 훅 그 지점을 넘어서자마자 훅 떨어지기 때문에 그 넘어가기 전까지 온도 관리를 잘 해줘야 되고, 그거를 넘어가는 순간 이제 그 전자 제품은 쓸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쓸 수 없게 되면 고객 측의 입장에서는 그게 고장이 났기 때문에 그 시스템 전체를 사용할 수가 없고, 그러면은 그동안에 어떤 구동을 하지 못한 비용 엄청나게 크거든요. 공장 하루 못 돌리기만 해도 엄청나게 큰 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래서 온도 관리가 굉장히 필요한. As the market leader in enclosure systems, we know that each of our products is a specialist in performing exceptional tasks. Take production facilities, for example. Electronic components need to be protected to prevent production facilities from failing. Ever smaller electronic components have increased the packaging density in the enclosures significantly, thereby raising the sensitivity of the systems. Enemy number one is heat. Cooling units are used to dissipate heat. These protect the systems but also consume a great deal of energy. As a technology leader, Rittal has thus now developed a new generation of cooling units that are unique. Blue E+. We'll see why now. Energy. It's incredible. Blue E+ is the world's first cooling unit that saves around 75% of energy costs compared to state-of-the-art technology. This doesn't just bring financial benefits, it also protects the environment. Over 2 million cooling units are used throughout Europe. If all of them were replaced by Blue E+, this would cut CO2 emissions by 3 million metric tons. Technology. This represents a quantum leap by Rittal. While all conventional cooling systems work either with passive or active cooling, Blue E+ combines both for the first time and, thanks to highly efficient hybrid technology, integrates performance-controlled motors with use of a heat pipe. Blue E+ is also the first cooling unit whose speed is infinitely adjustable. This eliminates temperature fluctuations, in other words, thermal stress, and that in turn boosts the service life of electronic components. And here's another unique selling point. Blue E+ can be operated with all standard mains voltages thanks to a wide range input, making it a truly global device. Industry 4.0. The cooling units are primed to meet all needs. The near-field communication interface ensures contactless exchange of up-to-the-minute device information. The device status can also be transmitted to a central control station at any time via the Ethernet interface, thus ensuring the fastest possible service. And ergonomics? A user-friendly touchscreen enables Rittal to play a very practical role in man-machine communication. Blue E+,
a unique innovation thanks to energy savings of around 75%, 3/4 fewer CO2 emissions, an increase in service life, and the potential to be used worldwide. And all this in one product, the most cost-effective solution on the market. 저희 히트파이프가 그냥 이렇게 저희 카다로그나 이런 거 보면 이렇게 U자 모양으로 이렇게 그냥 밴드처럼 돼 있잖아요.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얘처럼 돼 있습니다. 얘처럼. 얘랑 똑같이 생겨서 똑같은 게 이 뒤쪽에 같이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제품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열교환기 절반은 응축기 코일이고요. 요거 절반은 히트파이프입니다. 히트파이프 코일. 그래서 이렇게 파이프로 이렇게 유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열교환기 형태로 들어가 있다는 거. 요게 내려가서 저희 아래쪽에 증발기 코일에도 똑같이 이중으로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저희 그 프리쿨링 시스템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꾸민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오해가 이제 있는 게 많은데 그 프리쿨링은 외기 냉방의 한 시스템이거든요. 원래 최초의 프리쿨링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냉각기 이 냉매 사이클이 있는데 이 바깥쪽에 압축기가 아니고 이쪽에다가 펌프를 하나 이렇게 다는 겁니다. 이쪽에다 동파이프로 해서 펌프를 하나 달아서 냉매를 그냥 순환시키는 거였어요. 원래 냉매가 순환하려면 압축기가 돌아야 되잖아요. 얘가 전기를 제일 많이 먹고. 근데 얘를 안 돌리고 작은 펌프, 냉매만 돌릴 수 있는 펌프만 돌려서 그 실외기로 그냥 냉매만 계속 돌리는 거예요. 히트파이프처럼. 그렇게 해서 썼던 게 최초의 프리쿨링 시스템이고, 요즘에는 이제 그렇게는 안 하고 이제 코일은 이런 식으로 이중으로 쌓으면서 냉매 쓸 때는 요걸 쓰고 그 다음에 냉수를 그냥 바깥쪽으로 돌려서 내부랑 순환시키는 그런 식으로 요즘에 또 프리쿨링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외기 냉방의 일종이다 라고 이제 저희 에어컨 선정하는 방법입니다. 요거는 방법은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고객이 내부 발열량을 줬을 때 거기 곱하기 1.1 하면은 에어컨 용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부 발열량이 50kg입니다. 그러면은 저희 1.1은 뭐냐면 저희가 에어컨 용량을 산정하는 방법이 요인이 2가지인데요. 하나는 내부 발열량, 두 번째는 함체 외 표면으로의 열 교환량 해서 이 2가지를 가지고 에어컨 용량을 산정합니다. 내부 발열량은 그들이 주는 것, 그 다음에 이번에 뭐 여러 가지 고객분들이 준 거를 해봤을 때 뭐 2.5m, 2m, 뭐 뎁스 한 1000 정도 되는 것들은 대부분 한 5%에서 1.05배에서 1.1%만 하면 거의 얼추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가라든가 고객이 갑자기 물어왔을 때는 이제 저런 식으로 1.1배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으로는 에어컨 성능고선을 보고 선정을 하는 겁니다. 저희 에어컨이 이거 5.8kg예요 라고 하는 거는 외기온도 35도, 그 다음에 함체 내부 설정온도 35도일 때 기준이고요. 고객이 만약에 저희 내부 타겟 온도는 50도입니다. 그리고 외기 온도는 그냥 35도고요 라고 했을 때는 얘가 5.8kg가 아니게 됩니다. 더 이상으로 7kg, 8kg까지 올라가거든요. 그거는 이제 퍼포먼스 데이터 이따가 그래프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저희 프로그램 탑섬 6.7. 요게 이제 저희 에어컨 퍼포먼스 그래프거든요. 보시면 저희가 카다로그에 뭐 5.8kg다, 4.2kg다 하는 기준은 타겟 온도 35도, 외기 온도 35도 기준입니다. 그래서 만약 고객이 막 저희 타겟 온도 50도인데요 라고 하면 이 퍼포먼스 그래프를 보시고 선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자유롭게 다운받으실 수 있고, 여기 보면 TU 앰비언트 템퍼레처라고 있거든요. 그게 아래쪽입니다. 아래쪽 여기 레인지. 그래서 TU 앰비언트 템퍼레처가 외기 온도가 뭐 35도, 통상 35도다, 40도다, 아니면 뭐 더 낮다, 25도로 관리한다 했을 때 이 온도를 보시고 그래프를 따라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색깔로 있는 게 그 타겟 온도, 함체 내부의 온도거든요. 그 함체 내부의 온도를 우리는 뭐 35도가 아니라 40도로 관리할 거다 하면은 외기 온도 35도에서 40도로 가게 되면 요 만나는 지점에서 왼쪽으로 가면 요게 쿨링 캐파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외기 온도 35도에 타겟 온도 40도로 하겠다. 그럼 얘는 이제 5.8kg짜리 용량 에어컨이지만 실제로 내는 퍼포먼스는 6.5kg 정도 나오네요. 그냥 통상 발열량은 5.8kg인데 그 내부 발열량이 받은 게 5.8kg인데 이 퍼포먼스 그래프를 보다 보니까 이걸 안 쓰고 4.2kg를 써도 그걸 커버가 가능하겠다라는 거를 판단하고 고객에게 제안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고객은 이제 5.8kg 생각했다가 한 단계 떨어지면 이제 가격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매력을 느낄 수도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 저희 탑섬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건데,
네. 저희 그 히트 파이프가 어떻게 냉매가 순환하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냥 진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열교환기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히트 파이프가 이제 이쪽 뒤쪽으로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걸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게 응축기고 그 다음에 밑에가 증발기입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연결돼 있고 여기에 냉매가 이 정도 차 있어요. 증발기 아래쪽에 액상으로 차 있고 팬이 이렇게 막 돌면은 얘가 이제 비등을 하게 됩니다. 이 안에서 비등점이 마이너스 한 25도 정도 되거든요. 마이너스 25도에서도 기화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 정도 되는 이제 증발기가 되는데 요게 이제 증발을 하게 되면 가스가 되잖아요. 그래서 가스가 여기 올라가서 여기 이렇게 꽉 습증기 상태로 차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팬이 또 이렇게 막 불어주면 얘가 이제 액체가 돼서 중력에 의해서 이 밑으로 다시 떨어져서 여기 다시 고이게 되는 그런 원리거든요. 그래서 여기 파이프를 이렇게 살짝 이렇게 톡 끊어서 보면은 여기 파이프 안에 이 안쪽으로 이렇게 편조가 되어 있습니다. 동파이프 되게 작은데 이 안쪽으로 편조가 되어 있어서 가스가 막 있다가 이 열교환이 탁 되면은 보통 물이 벽에 맺히잖아요. 그래서 이 동파이프 벽 쪽으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연결된 애들이 뭉치면 중력으로 아래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순환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아까 그 전자식 팽창 밸브 문의를 주셨는데 냉매 순환량을 조절하는 거는 압축기도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순환량을 조절하기도 하는데 저희 그 팽창 밸브 안에 오리피스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제 여기 스프링이 이렇게 있고 여기 전자식 그 뭉치가 있습니다. 전자식 뭉치가 있고 이렇게 뾰족한 핀 같은 게 들어가 있고 이 안을 이렇게 냉매가 이렇게 지나가는 여기 이렇게 계속 그 지나가는 길목을 이렇게 늘렸다 줄여줬다 해주는 거거든요. 이 팽창 밸브가 있는데 이 역할은 이제 냉매가 여기 꽉 차 있다가 냉매가 그 고압에서 어떤 저압 상태로 됐을 때 그 다음에 어떤 그 작은 면적의 관을 통과를 할 때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게 됩니다. 되면서 이쪽에 이제 면적이 갑자기 커지게 되면 갑자기 확 기화를 하게 되거든요. 압력 차에 의해서. 이걸 이제 줄 톰슨 효과라고 하는데 압력과 온도가 같이 간다는 거거든요. 기체를 어떤 비커에다가 훅 이렇게 압력을 계속 때려 넣으면 여기서 열이 발생해요. 기체 분자가 모이면서 막 이렇게 부비적 하니까 열이 내는 거고 갑자기 확 넓어지잖아요. 기체 분자가 하면서 넓어 이래가지고 온도가 확 떨어지는 거거든요. 더 말씀드리면 이 사람은 영국 사람이고 톰슨은 아일랜드 사람이에요. 근데 영국에서 켈빈 자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켈빈 온도 아시죠? 유명한 켈빈 온도. 셀시어스 온도의 절대 온도를 만든 사람 켈빈. 같은 사람이에요. 톰슨하고. 네. 켈빈경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받아갖고. 어쨌든 그런 효과로 냉매 순환량을 조절을 해줘요. 얘 자체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게 그 오리피스를 그 전자식 팽창변을 기준으로 여기에 이제 보온재가 이렇게 딱 쌓여져 있습니다. 보온재가. 왜냐면은 이걸 안 하게 되면 여기 온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물이 생겨서 이 시스템 안으로 물이 계속 떨어지게 되거든요. 뚝뚝뚝뚝. 스타일 에어컨 라인업입니다. 이제 요 앞으로 설명드릴 거는 굉장히 그냥 기존에 있던 이제 블루이 에어컨, 그다음에 블루이 옛날 에어컨, 그다음에 5개형 에어컨,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주력으로 하고 있는 블루이 플러스 에어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 실제 라인업은 제가 정리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에어컨 라인업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용량별로 제가 나눠놨거든요. 이게 필요하시면 들을 수 있어요. 이제 이거 블루이 플러스 S고 이거에 대한 특징이 있습니다. 뭐 이게 응축수 증발기가 있는 모델이 있고 없는 모델이 있고 그다음에 사이즈는 어떻게 되고 얘 웨이트는 어떻게 되고 인증선은 뭐가 있는지. 그래서 저희 에어컨은 크게 그 일반 벽부형이 있고 그 다음에 루프 천장에다 다는 애가 있고 그 다음에 온오프 제어를 하는 옛날 모델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처럼 하이브리드로 운전할 수 있는 요즘 모델이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겉에 스테인리스로 꾸려진 그런 5개형 모델이 있고요. 그리고 아시는지 모르시겠지만 저희가 이런 모델도 있습니다. 그 펠티어 효과를 이용한 모델도 저희가 갖고 있거든요. 펠티어 효과는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 그냥 그 자동차 안에 냉장고라든가 이런 압축기 없이 전기 소자 2개 붙여놓고 전기 넣어서 차갑게 만들어주는 그런 소자가 있거든요. 그걸 이용한 냉각기도 있는데 걔 용량이 굉장히 작죠. 그 다음 Q&A입니다. 요거는 이제
그래서 하나씩 짚어서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이제 동파 방지 히터 선정을 요청을 해주셨거든요. 히터 선정하는 거. 히터. 그거 저희 탑선 프로그램에서 가능합니다. 거기서 그냥 외기 온도에 뭐 함체 사이즈 얼마고 내부 온도 몇 도로 하겠다. 그럼 히터 나옵니다. 두 번째는 저희 필터, 주름 필터 새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IP 54가 있고 55가 있는데 55일 때 그 주름이랑 55짜리 그 얇은 거 그걸 이제 세트로 팔거든요. 근데 이제 고객이 문의해 주신 게 요 얇은 거만 사서 나 IP55를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본사에다 문의를 해놨는데 스페셜하게 구매는 가능한데 어떻게 뭐 만들면 가능하지만 가격적인 메리트가 없다. 그냥 2개짜리 하나 사는 거랑 그렇게 막 스페셜하게 만들어서 그 얇은 거 하나 사는 거랑 가격적인 메리트가 없다 라고 받아서 그렇게 고객에게 전달 드렸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저희 그 컴팩트 에어컨 REMT에서 만드는 거 있거든요. 거기에 도어 리미트 스위치 기능이 있습니까? 이랬거든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하려면 전원 릴레이를 꾸며가지고 전원을 그냥 강제로 온오프 해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도어에 이 리미트 스위치 달아가지고 전원을 껐다 켰다 이거.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는 이 기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저희 블루이 플러스나 블루이 플러스 S에서 모드가 3가지가 있거든요. 이제 함체에서 들어오는 온도를 기준으로 제어하는 거. 그 다음에 저희 에어컨에서 내보내는 온도를 기준으로 제어하는 거. 그 다음에 일정한 핫스팟을 기준으로 제어하는 거.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그 3가지 중에 하나만 온도 센서가 있고 나머지는 익스터널 센서를 별도로 다루셔야 돼요. 저희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에어컨 안에. 별도로 구매해서 추가로 달아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